오늘 설명드릴 패턴은 프록시 패턴입니다. 프록시 패턴은 어떤 객체를 대신해주는 애를 프록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록시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 객체 대신에 프록시를 통해서 이제 원래 객체를 접근하게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 원객체를 대신할 얘를 만드는데, 얘를 대신해서 얘를 만드는 이유가 다양해요. 그리고 이 이유에 따라서 이 프록시들을 이제 분류하게 됩니다. 얘는 어떤 프록시다, 쟤는 어떤 프록시다, 이렇게 분류하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패턴과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 패턴과 어댑터 패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목적을 생각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장식 패턴은 원객체의 기능을 확장하는 형태가 되겠고, 어댑터는 인터페이스를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이름이 맞지 않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고요. 프록시는 실제 원객체와 똑같은 형태의 메소드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록시의 주 역할은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 다른 것들은 장식 패턴은 기능을 확대하거나 어댑터 패턴은 인터페이스를 바꿔준 역할인데, 프록시는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인 구성으로 보면은 얘네들과 별로 차이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프록시가 원객체를 멤버 변수로 hasA로 유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 형태가 되니까, 이 장식 패턴의 어댑터 패턴하고 어댑터에서의 이제 객체 어댑터하고 되게 그 코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프록시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원격 프록시입니다. 원격 프록시. 그래서 원격 프록시는 원객체가 같은 로컬에 있지 않아요. 어디 다른 서버나 다른 컴퓨터에 있는 객체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록시는 마치 로컬에 내가 접근해야 되는 객체가 있는 것처럼 해주죠.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된 복잡한 어떤 요소들을 이 원객체를 접근해야 되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원객체는 마치 자신의 로컬 객체를 접근하듯이 이제 접근하면 됩니다. 프록시를. 그게 원격 프록시고요. 그 다음에 가상 프록시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대신해 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생성 비용이 고가인 객체가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대신해 주는, 생성 자체를 꼭 필요할 때까지 지연해 주는 그런 프록시가 가상 프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바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까지 조금 지연을 시켜주는 형태가 이제 가상 프록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프록시는 우리가 어떤 메소드를 밖에서 호출할 수 있다 없다는 거는 객체 지향의 접근 제어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외부 객체들이 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메소드를 어떤 객체는 쓸 수 있고 어떤 객체는 쓰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퍼블릭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 객체장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접근 제어, 뭐 public, private, protected 가지고 안 되는 접근 제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이제 보호 프록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프록시가 있는데, 이 스마트 프록시는 프록시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식
장식자처럼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장식자하고는 되게 좀 성격이 다른데 얘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장식 패턴과 거의 뭔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객체된 접근 전에 사전에 뭔가를 처리해주고 그 원객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마트 프록시입니다. 뭐 동시 접근 제한을 얘가 처리해 준다든지 접근 수에 대한 통계 처리해 준다든지 뭔가 캐싱 기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프록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고, 이런 캐싱이나 접근 수 통계 처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고 보면 뭐 장식 패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록시들은 원객체를 대신해 줘서 대신 어떤 접근을 뭔가 제어하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프록시고요. 이제 이 챕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3가지 언어로 다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2가지를 소개할 건데, RMI 기능, 동적 프록시 기능을 설명할 건데, 얘네들은 자바에만 있는 거예요. 자바에 있는 거고, 뭐 C++나 파이썬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이썬에는 뭐 비슷한 기능이 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요 내용들은 이제 살펴볼 건데, 요 내용들은 자바에만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론 실습 자료를 올려놓을 때 얘네들은 이제 자바 코드에서만 돌아가는 거니까 그 다른 언어 버전으로는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프록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는 다른 객체를 대신해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 대신 해당 객체에게 요청을 전달해 주는 그런 객체입니다. 그래서 통신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접근 제어를 대신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뭔가 객체의 생성 비용 때문에 그거를 일시적으로 대신해 주는 그런 프록시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는 그것이 대시하는 객체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보통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식 패턴과 되게 유사하고요. 원격 프록시를 제외하고는 장식 패턴처럼 isA와 hasA를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격 프록시는 원격 객체를 hasA로 갖고 있지는 않죠. 통신해서 원격 객체와 통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갖고 있지는 않은데, 나머지 가상 프록시나 보호 프록시나 스마트 프록시는 isA와 hasA를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isA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원객체와 똑같은 메소드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장식 패턴처럼 이제 isA를 쓰고, 실제 동작은 물려받아서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 객체를 통해서 기능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록시는 원객체에 대해서 어떤 접근 제어를 하냐에 따라서 프록시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 나오는 예제들을 가지고 이런 여러 종류의 프록시들을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건볼 모니터인데, 이 건볼은 상태 패턴, 요 이전 챕터에서 살펴보는 어떤 응용이에요. 근데 그걸 안 살펴보고 건너뛰고 오긴 왔는데, 뭐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상태 패턴 알아야 이걸 아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곳에 자판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판기들. 건볼 기기는 이제 건볼을 동그란 껌이 나오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곳에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원격에서 그 자판기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쫄래쫄래 자판기에 가가지고 실제 접속을 해가지고 자판기 객체와 통신을 할 수도 있고, 뭐 TCP/IP나 뭐 이런 통신을 이용해서 원격에서 그 건볼 기기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통신을 통해서 건볼의 상태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원격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건볼 머신이 내 로컬에 있는 객체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통신과 관련된 복잡한 사항들을 모두 프록시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나는 건볼 기기를 내 로컬에 있는 것처럼 그냥 쓰면 돼요. 원격에 있어도 건볼 모니터를 수정하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싶은 그런 목적에서 이제 원격 프록시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원격 프록시를 도입하면은 투명성이 완벽하게 제공이 될까요? 원격에 있는 객체를 접근하는 것과 로컬에 있는 객체를 접근하는 것을 이 모니터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통신을 하게 되면은 각종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불가피한 예외들. 통신이 끊길 수 있죠. 그렇죠? 또 접속이 현재 통신에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접속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양한 예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들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볼 모니터가 프록시를 통해 접근하게 되면은 원래 프록시가 아니라 실제 여기 있는 객체를 접근할 때에는 그런 예외들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얘를 이용하게 되면은 얘가 하면서 예외가 발생될 거고 그 예외가 얘까지 전달될 거예요. 얘가 예외를 다 잡아서 처리하기에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때문에 완벽하게 투명하게 마치 로컬 객체를 쓰듯이 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격 프록시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TCP/IP를 이용해서 짜야 되겠죠. 그래서 뭐 서버를 만들고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를 프록시처럼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할 일이 많죠. 번거로운데, 이제 TCP/IP를 좀 더 사용하기 쉽게 상위에 그거를 또 추상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RMI라는 기능이 있어요. RMI는 Remote Method Invocation이라고 해서 원격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습할 때는 RPC라고 그랬어요. Remote Protocol Call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RMI라는 기능을 쓰고, 이번 학기 들어서 해보니까 저 RMI 쓰니까 뭐 이상한 메시지들, 디플리케이트 됐다는 막 메시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바는 이제 더 이상 이 RMI를 뭔가 개선 안 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동작은 해요. 그래서 동작하는 걸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이 RMI라는 건 그 TCP/IP 소켓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추상화해줘서 조금 더 쉽게 내가 원격에 있는 객체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RMI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원격에서 내가 호출하고 싶은 메소드와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이제 내가 원격에서 저쪽 컴퓨터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부르고 싶으냐면은 say hello라는 메소드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ay hello란 메소드를 내가 원격에서 부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근데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이 인터페이스는 리모트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게끔 선언을 해야 되겠고, 이 메소드는 모두 remote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공표하게끔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로컬의 경우에는 얘가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원격에 있으면 통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투명하게 로컬 객체를 직접 내가 접근하는 것과 프록시를 통해서 원격 객체를 접근하는 것과 조금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함수의 경우에는 스윙을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원격에서 스윙을 만들어서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원격에서 데이터가 와야 되겠고, 만약에 얘가 인자가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인자를 통신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신으로 자바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또 파일에 저장을 할 때 마찬가지인데, 그 클래스들은 serializable 해야 돼요. serializable. 그러니까 자바에서 쓰는 그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 또 통신하는 그 방법에서는 반드시 주고받는 데이터들은 serializable 해야 됩니다. 그래서 serializable 한 애들만 반환 타입으로 쓸 수 있고, 이제 인자로 매개 변수 타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얘는 매개 변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얘를 호출할 때 뭘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이 호출이 끝나고 나면 이쪽에서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serializable 해야 된다. 뭐 serializable을 아시는 분 다 자바는 알 텐데, 이 serializable은 그 마커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빈 인터페이스로 얘가 serialize 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표시해 주면 되고, 웬만한 애들은 다 serializable 하게끔 만들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파일 처리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얘가 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제 서버에서 돌아갈 객체를 구현해 놔야 돼요. 서버에서 돌아갈 객체. 그래서 이게 서버에서 돌아갈 객체인데, 이 서버에서 돌아갈 객체들은 Unicast Remote Object라는 것을 이제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원격에서 다른 애들이 여기 있는 애를 얘가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얘를 만들려면은 이 클래스는 Unicast Remote Object를 상속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고, 얘가 이제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는 say hello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y remote를 임플리멘트 하게끔 해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메소드들을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 모든 메소드는 다 remote exception을 발생하게끔 여기다가 공표를 해줘야 돼요. 발생 가능하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RMI에서 서버에서 돌아갈, 원격에서 돌아갈 객체들은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이제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밖에서, 외부에서 얘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객체를 RMI 레지스터리에 등록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RMI 레지스터리라는 게 있고, 서버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RMI 레지스터리에 요 객체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통신을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에 등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등록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제 실제 실행할 때 RMI는 이제 기본적으로 1099 포트를 쓰는데,
보통 천 단위 포트들은 이제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막아놔요. 못 쓰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실제 쓰려고 할 때는 보통 뭐 이렇게 만 단위에 있는 애로 씁니다. 근데 포트를 기본 포트 번호가 아니라 이 포트 번호를 쓸 때는 이 RMR 레지스터를 이제 실행시켜 줘야 되는데 이 RMR 레지스터를 실행하면 돼요. 실제 그 코드를 통해서 좀 살펴드리면 요게 이제 원격에서 돌아갈 그 객체예요. 원격에서 돌아갈 객체이고 이제 이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RMI 레지스터리에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 등록을 해주는 코드가 요 리모트 서버라는 요 코드예요. 근데 저 리모트 서버라는 코드를 실행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RMI 레지스터리를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줘야 돼요. RMI 레지스터리라는 프로그램은 자바를 설치하면은 자바 빈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래서 패스가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서 RMI 레지스터리를 실행합니다. 물론 실행하면 지금처럼 워닝 주고 무슨 디플리케이트 돼 있다고 그러는데 동작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놓고 얘를 실행합니다. 리모트 서버를 실행하면은 죽지 않고 돌아가고 있죠. 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고 있게 해놓은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요 클라이언트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불련으로 해서 어떨 때는 요 원격에 있는 이제 원격에 있는 객체에 접근하고 어떨 때는 원격에 있는 애 접근하지 않고 로컬에 있는 애를 접근합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보면 아이씨 죽었어. 왜 죽었어? 다시. 응? 다시 할게요. 네. 그 IP 주소를 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로컬에 있는 객체를 접근할 때도 있고 리모트에 있는 애를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리모트는 다른 컴퓨터는 아니고 로컬에서 서버를 돌리고 서버를 접속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생성하는 것은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실제 요 코드를 보면은 이 오브젝트가 로컬인지 아니면 리모트에 있는 건지 상관없이 똑같은 코드로 처리하고 있죠. 단지 뭐냐면은 로컬이 아닌 애는 얘를 발생할 일이 없고 로컬 원격인 애는 통신에 문제가 생겨서 얘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들어간다는 것 빼고는 얘가 없으면
여기서 쓰는 이 hello라는 이 오브젝트는 로컬인지 원격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마치 내가 로컬 객체를 처리하듯이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RMI 기능이. 제가 제 방에 있는 컴퓨터에도 요걸 똑같은 걸 실행해 놓고 왔는데 실제 되나 봅시다. 요거는 지금 요 컴퓨터에서 제 방에 있는 컴퓨터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다른 메시지가 나오죠. 저는 저쪽 서버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이 실제 되는 거죠. 통신 IP.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 TCP/IP를 조금 편하게. 우리 원래 TCP/IP는 소켓 만들고 뭐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RMI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바에는 그런 RMI 기능이 있고, 이 RMI 기능을 이용하면 통신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실제 응용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응용에서 활용하려면 서버에서 RMI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이제 접근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만 잘 만들 수 있어 그러면 TCP/IP에 대한 복잡한 소켓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메시지를, 그러니까 함수를 메소드로 호출해 가지고 통신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좀 더 쉽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자바의 RMI 기능이고, 실제 테스트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RMI 레지스트리라는 걸 실행해야 되는데, 얘를 실행해야 되는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요 자바 이클립스 쓰면은 소스 디렉토리 있고 빈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스는 소스 파일들이 있는 거고, 빈 디렉토리에는 얘를 번역한 클래스 파일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실행되는 건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는 그 디렉토리에 가서 RMI 레지스트리를 실행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실행시키는 위치는 클래스 파일들이 있는 특히 이 리모트 임플리멘테이션 클래스하고 리모트 서버 클래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리모트 서버를. 얘를 실행시키면은 얘는 리모트 임플리멘테이션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레지스터리에 그 애를 등록시켜 놓습니다. 그럼 원격에서 걔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모트 서버를 실행할 때는 이게 자꾸 딴 애로 가. 리모트 서버. 여기에 D 자바 RMI 서버 호스트 네임 해가지고 이 컴퓨터, 로컬 컴퓨터가 실제 지금 쓰고 있는 IP 주소를 넣어주셔야 돼요. 저 IP 주소는 실 IP 주소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AP에서, 코리아텍 AP에서 받은 임시 IP 주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걸 등록해 주지 않으면은 이제 에러가, 처음에 제가 에러 났듯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주고 RMI 레지스트리를 실행시키고 이제 서버를 돌린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코드를 실행하면은 원격 있는 컴퓨터에 있는 객체를 접근해서 원격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 번호 이렇게 쓰시고 써야 되겠고, 이제 포트 번호가 있으면은 이제 포트 번호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11099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그 리모트에 있는 객체 이름을
접근해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remote hello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객체를 remote hello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등록된 이름으로 룩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얘를 얻어오면은 얘를 갖고 내가 로컬 객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얘를 접근할 때는 늘 통신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코드에서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그 리모트 익셉션들이 발생되게끔 이제 만들어 주시면 이제 원격에 있는 그 껌볼 기계를 RMI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RMI 기능을 이용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프록시를 이용한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스터브가 생기고 여기에 있어서 얘가 우리가 직접 프록시를 만들지는 않지만 마치 프록시를 만들어준 것처럼 해서 쓰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격 프록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메소드 패턴이 아닌데 프록시 패턴 메소드가 있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는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그 객체를 대신할 객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마치 어댑터 패턴, 객체 어댑터, 장치 패턴과 비슷한 그 클래스 관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거다. 근데 원격 프록시는 이런 식으로 해제로 원객체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프록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프록시는 가상 프록시예요. 가상 프록시. 그래서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나온 예제를 또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요 예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다른데 이게 또 옛날 책이라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mp3 자체 내 mp3 파일 자체 내에 그 커버 이미지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요즘은 mp3 플레이하면은 거기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플레이할 때 어떤 그 앨범 사진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보이죠. 근데 예전에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 플레이어에서 음악을 플레이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이제 그 음악과 관련된 앨범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앨범 사진이 로컬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인터넷을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찾아서 갖고 올 동안 플레이가 안 되면 안 되죠. 플레이는 해주고 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기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기본 이미지를 보여주다가 내가 검색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그 음악에 맞는 앨범 커버를 찾으면 그걸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프록시는 여기서 뭐냐면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는 원래 그 음악 지금 플레이되는 음악에 맞는 어떤 커버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거 없을 때까지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상 프록시들이 동작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대신해주는. 근데 나는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고 코딩할 수 있죠. 그 코딩은 이제 그 기능은 프록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록시가 이제 기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얘는 로딩 냈는데 기본 그 로컬의 그 음악에 대한 어떤 커버가 없으면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갖고 오고 나서는 갖고 있던 이미지하고 기본 이미지하고 인터넷 검색한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지 프록시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프로그레스 GIF라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얘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URL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요 예제도 번거로운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미지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요 대화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미지 주소를 하나 확보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이것을 다운로드하기 동안에는 이제 GIF를 보여주게 되겠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그 완료된 이미지로 대체를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가상 프록시의 어떤 한 가지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갖고 오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체할 거를 주고 이제 그것이 확보되면 바꿔치기 해주는. 근데 이 바꿔치기하고 기본적인 거 보여주고 바꿔치기 하는 애를 어디로 구현해놔요? 프록시로 구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록시인데 얘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예제이고요. 실제 좀 더 가상 프록시 다운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전자도서관이에요. 전자도서관인데 책들을 이제 전자책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책들은 텍스트 데이터가 상당히 크겠죠. 뭐 PDF 데이터 뭐 크겠죠. 그런데 검색할 때마다 그 큰 데이터를 주면 좋지 않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검색할 때는 책 제목이나 뭐 요약 정보나 이런 것만 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내가 읽고 싶다 그러면 그때 그 컨텐트, 책의 내용까지 주면은 좋겠죠. 그래서 가상 프록시는 이제 책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컨텐트가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트가 이제 복잡한 DB에서 실제 각 페이지별 데이터들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갖고 오는 거는 상당히 무겁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책의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할 때까지 얘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냐면은 컨텐트가 있는데 이제 이 컨텐트 프록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컨텐트가 원래 컨텐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 대신에 얘를 쓰는 거예요. 컨텐트 프록시를 쓰면은 얘는 요 쇼를 부를 때까지 요 쇼가 실제 만약에 여기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내가 북을 갖고 와서 쓰는데 뷰 컨텐츠는 안 했어. 뷰 컨텐츠를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실제 DB에서 책을 갖고 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책을 갖고 오는 거는 필요할 때까지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가 있고 이 객체가 여러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객체를 우리가 생성할 때 모든 내부 멤버 변수를 완벽하게 생성을 하면은 상당히 그 객체를 생성하는 게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모든 멤버 변수들, 요소들을 처음에 생성할 때 무조건 다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생성하고 필요할 때 가서
그때 가서 생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할 때 이 개념 있죠.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A, and B 할 때도 A의 결과에 따라서는 B를 안 하잖아요. 무조건 A를 평가하고 B를 평가한 다음에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한다 그러죠. 얘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안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코딩을 구현을 우리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상 프록시는 바로 그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우리가 객체에 대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뭘 갖고 있는데, 아까처럼 인터넷에 검색해서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 동안 뭔가를 대신해 준다든지, 여기처럼 상당히 큰 데이터를 DB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상당히 필요한 데이터를 저 북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항상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언제 갖고 와요? 요 show를 실행하는 순간, 그 순간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게 프록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동작하도록. 프록시를 만들면은 사용자는 이제 편한 거죠. 여기 자체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두고, 원래 얘는 그대로 두고, 얘는 수정하지 않고 프록시를 만들어서 프록시를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프록시는 그냥 얘랑 똑같이 동작하다가 show를 불러준 순간, 그때 실제 객체를 만드는 거죠. 이 컨텐트 객체는 안 만들어. 계속 안 만들다가 요게 호출됐을 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상 프록시의 어떤 좀 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은 이해되죠? 그렇죠? 가상 프록시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다. 객체 생성이나 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객체를 사용하는데 이 객체가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무거워요. 그러면 그 무거운 거를 생성하자마자 보통 쓰냐? 아니면 아예 안 쓸 수도 있다. 그럼 아예 안 쓸 수 있으면은 이제 프록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는 프록시 잘 모르면 일반적으로 얘를 안 만들고 얘 자체를 뭔가 다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프록시를 만들면 이제 OCP가 되는 거죠. 얘는 안 건드리고 얘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얘를 만든 거니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